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힘들게 살았기에 누구보다 기적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돈이 없다는 건 어린 꼬마도 다 알 정도로 사는 게 힘들고 곤란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는 늘 늦게까지 일을 하셨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 걱정을 했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그런 우리 집이 최악의 집이라고 불만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런 환경에서 저는 돌연변이처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의 유일한 취미가 말장난으로 사람을 웃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천성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 돕는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곤 했는데요. 그런 저를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참 싫어했죠. 언니 오늘도 남 도와준답시고 혜진이 언니 대신 화장실 청소하고 왔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영희가 팔을 다쳤거든. 그럼 청소하기 힘드니까 내가 대신한다고 했지. 언니 바보야? 희진이 언니 팔 이제 다 나았어. 기부 스폰지가 언젠데. 희진이가 그러는데 집에서 맨날 춤추고 난리도 아니래. 그래? 이상하다. 나한테는 아직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언니가 이 세상 호구짓은 다 한다고. 언니는 착한 일에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언니 친구도 내 친구도 우리 자매를 싸잡아서 만만하게 본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에이 진이야, 그건 오바다. 내 친구고 네 친구 아니면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열을 내. 아우 답답해. 정말 언니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막말로 우리가 남을 왜 도와? 누구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요즘 세상에 돈 없어서 소풍도 못 가는 게 말이 돼? 진이 너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풀렸구나? 그래도 어쩌겠어. 자식 소풍 못 보내는 엄마 아빠 속은 뭐 편하겠어. 그러니까 마음 풀어라. 누가 소풍 못 가서 그래? 그까지 소풍 안 가면 그만이야. 근데 짜증나는 건 그 이유가 돈이 없다는 거라고. 아씨, 정말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해. 두고 봐. 난 절대 언니처럼 안 살 거야. 이기적으로 살면서 돈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살 거라고.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언니인 저는 그런 동생이 그저 안타깝기만 했는데요. 그때부터 다짐했죠.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동생을 위해 언니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자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저 대신 제가 벌어서 동생 대학 입학금을 마련했고, 부모님이 못하는 건 언니인 제가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던 동생은 그런 저의 희생을 미안하고 고마움 없이 점점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어요. 그런 동생을 보며 제 친구들은 제 인생이 더 중요한 거라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제발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게 딱 잘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결단코 동생이 저의 희생과 노력을 알아주길 바랬던 건 아니었는데, 그저 힘든 부모님 대신 동생을 챙기는 건 언니인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 처음부터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꽤 떵떵거릴 정도로 아빠의 사업이 잘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에 최신 장난감은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제 동생은 너무 어려서 그런 좋은 시절을 누릴 겨를이 없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제 동생이 컸을 때는 돈이 없어 서러운 경험만 시켜주게 된 거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저는 기적을 꿈꾸게 됐어요. 복권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하진 않았지만 힘든 생활일수록 저금하듯 좋은 일을 모으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제 인생에도 큰 복이 찾아올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오지랖이 태평양처럼 넓은 아가씨가 되었죠. 가끔은 그 오지랖 때문에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천성이라면 천성이라고 한껏 오지랖을 떨며 남을 도우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런 저의 오지랖은 결국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그날도 한껏 오지랖을 떨며 어떤 할머니를 돕게 된 일이 그 시작이었어요. 그날은 제법 날씨가 쌀쌀해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은 날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모처럼 딸들 얼굴 보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바쁜 동생과 시간을 맞춰 점심 외식을 나왔을 때였어요. 평소 부모님을 뵈러 본가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가 당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시간 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을 봐서 기분이 날아갈 만큼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여지없이 저의 오지랖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발동되고 말았어요. 그 식당이 점심 장사만 하는 집이었는데 평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오픈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한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줄을 서 계셨는데 그렇게 장장 1시간 반이 지나자 할머니 차례가 되었어요. 몇 분이세요? 나 혼자라오. 할머니, 뒤에 줄 보이시죠? 저 사람들 전부 식사하려고 기다리는 손님들인데 할머니가 혼자 테이블 하나 다 차지하고 있으면 저희가 손해예요. 아, 그런가? 그럼 내가 남는 자리에 합석을 하는 건 어떤가? 난 그냥 여기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난번에 우리 딸이랑 손자랑 같이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멀리서 찾아왔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할머니랑 불편하게 합석을 해요. 다음에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세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안 되나? 거참, 할머니는 양심도 없어요. 할머니 한 번 빠지면 그 뒤에 4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이 많다고 우대해달라는 거예요. 저야말로 같은 시간에 한 그릇 파는 것보다 4그릇 파는 게 이득이죠. 아유, 알았네. 국밥 하나 먹으려다가 내가 별소리를 다 듣네.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면 못 써. 그렇게 할머니는 힘든 다리를 끌고 줄에서 나가셨어요. 한참 같이 줄을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할머니가 참 왜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 눈치를 보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할머니 우리랑 같이 1시간 넘게 기다리셨는데 진짜 너무한다. 뭘 너무해. 직원이 현명하구만. 저 할머니 한 사람 빠져서 우리가 지금 몇 분 더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래도 이 추운 날 국밥 먹겠다고 기다리셨잖아. 1인 손님은 안 받는다고 미리 적어 놓든가.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언니, 그만해. 슬슬 시동 거는 것 같은데 난 싫다. 엄마 아빠도 싫어? 우리는 뭐 상관없지. 안 그래 여보? 근데 음식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비스가 영 아닌 것 같아서 아빠도 별로 먹고 싶지 않다. 아빠, 무슨 말이야. 지금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그리고 여기 유명한 집이야. 그러니까 저녁 장사도 안 하고 점심 장사만 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할머니랑 합석하자. 여기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5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나는 싫다고 했잖아.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거 불편하단 말이야. 엄마가 언니 좀 알려봐. 진이야, 그러지 말고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 추운 날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으면 1시간 넘게 기다리셨겠어.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진이 넌 엄마랑 아빠랑 먹는다고 생각하고 선이 네가 모시고 와서 옆에서 먹어. 엄마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고 싶은데 기다린 시간도 아깝고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 궁금해서 먹고 싶으니까. 저는 엄마의 말에 얼른 뛰어가 걸음이 느린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합석해 식사를 하자고 권했는데요. 정말 그래도 될까? 내가 저 사장이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사양하고 싶은데 내가 일주일 전부터 저기 국밥이 먹고 싶었거든. 그러셨어요. 저도 여기 국밥 좋아하는데 직원이 영 그래요. 그래도 저희랑 같이 먹으면 뭐라고 못할 거예요. 그럼 신세 좀 질게. 대신
음식값은 내가 내지. 아니에요. 저희 식구가 4명이나 되는데 그럼 안 되죠. 할머님은 딱 할머님이 드신 한 그릇값만 내세요. 마음 같아선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싶지만 초면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가씨가 마음이 참 곱네. 그래, 그럼 염치 없지만 신세 좀 지세.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순서가 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할머니를 본 식당 사장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제가 눈가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 거예요. 그럼 상관없죠? 아, 네. 그럼 뭐 상관없죠. 이리로 오세요.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식당 사장은 뻘쭘하고 민망한지 할머니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정말 빨리 음식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눈치 보이고 불편하니까 빨리 먹고 가길 바라는 행동으로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보다 빨리 나온 국밥에 추웠던 몸을 따뜻하게 녹였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의 서비스는 엉망이었지만 그 맛은 일주일에 7번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서 다음에 또 올지 말지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제일 먼저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제가 극구 사양했지만 먼저 일어나 저희 가족의 음식 값까지 모두 지불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는데. 알아. 내가 고마워서 그래. 가족이 참 보기가 좋구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돈 드릴게요. 떼끼, 할머니가 손주 생각나서 한 호의를 그렇게 받으면 써? 됐고, 나는 이만 버스 타러 가야 해서 이만 갈게. 할머니, 버스 타고 오셨어요? 댁이 여기서 멀어요? 아니야. 버스 타면 40분 정도 걸리나? 금방 가. 네? 40분이 금방이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신세 졌으니까 댁까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보니까 다리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추운 날 몸살 나세요. 언니, 적당히 해. 우리 오늘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내려고 휴가 냈잖아. 그리고 초보 운전인 주제에 어딜 간다는 거야? 왜? 세상 모든 운전자는 다 초보 시절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버스 타고 40분이면 차로 20분이면 갈걸? 갔다 오는 건 생각 안 해. 그리고 초보인 언니 차 타면 버스보다 더 걸릴 수도 있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떡해? 계속 목 빼고 언니만 기다려? 동생 말이 맞아. 뭐하러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괜히 미안해서 그런가 본데 먼저 호의를 베푼 건 아가씨잖아.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요즘은 기부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 할머니, 저희 딸 고집이 여간 센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차 타고 가세요. 제 딸이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 겸사겸사 운전 연습하고 좋죠? 엄마까지 왜 그래? 진이야, 엄마 커피 마시고 싶어. 선이 너는 할머니 모시고 다녀오고 진이 너는 우리 맛있는 커피 좀 사줘라. 치, 하여간 언니 때문에 나만 나쁜 사람이야. 알았으니까 얼른 다녀와. 아니지, 늦어도 되니까 운전 조심해. 지난번에 엑셀하고 브레이크 헷갈려서 전봇대에 박을 뻔했잖아. 알았어. 면허 따고 처음에 딱 한 번 그랬다. 저건 쓸데없이 기억력만 좋아. 할머니 가세요. 제가 초보지만 차는 새 차예요. 저는 그렇게 운전할 생각에 긴장이 되면서도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하려 했지만 저희 엄마까지 나서서 그러라고 하니 허허 웃으며 제 차에 타셨어요. 그리고 곧 할머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고 할머니는 통화를 시작하셨죠. 나다. 나 마음씨 착한 아가씨 덕에 편하게 차 타고 집에 간다. 뭐? 괜찮아. 착한 아가씨라니까. 나 오늘 이 아가씨 못 만났으면 밥도 못 먹고 집에 갈 뻔했어. 뭐? 바꿔달라고? 저는 할머니의 말에 가뜩이나 운전대를 잡고 긴장하고 있는데 놀라서 그만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버렸고 그 때문에 차가 덜컥 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핸드폰을 놓치셨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방지턱을 넘는다는 게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았어요. 근데 저 전화 바꾸래요? 근데 끊어졌네. 운전하는데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조심히 가.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럼 제 핸드폰에 번호 찍어주세요. 차에 스피커로 통화하면 되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딸하고 통화 한 번만 해줘. 내가 오늘 다리 때문에 병원을 혼자 나와서 우리 딸 걱정이 많거든. 네, 그럴게요. 거기 앞에 제 핸드폰 보이시죠? 거기에 번호 누르시고 통화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가 눌러주신 번호로 할머님 따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말은 빼고 초면에 신세를 져서 모셔다 드리게 됐다고만 설명을 했는데 할머님 따님이 그제야 안심이 된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군요. 알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모르는 사람 차를 타고 간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바꾸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기분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저희 엄마가 양쪽 무릎이 모두 다 아프셔서 걷는 게 많이 힘드세요. 버스 타고 내리는 거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원래는 내가 모시고 가야 하는데 일이 있어서 내가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크고 혼자 가시겠다고 하더니 다행히 아가씨를 만났네요. 아, 그러셨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거예요. 바쁘실 텐데 죄송해서 어쩌죠? 계좌번호라도 주면 답례를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끄럽게도 초보 운전이라서 이만 전화를 끊어도 될까요? 긴장이 돼서요. 그리고 답례는 제가 지금 할머니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의 따님은 제가 초보 운전이라는 말에 황급히 전화를 끊어줬어요. 그리고 30여 분을 달려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 곳에 농가 밭이 가득했고 할머니를 내려드리게 됐는데 생각보다 할머님의 집이 멋있고 넓은 한옥이라 제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할머니, 댁이 정말 근사해요. 꼭 왕이랑 왕비가 사는 궁궐 같아요. 그래, 우리 딸이 작년에 새로 지어줬어.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집이 오래되면 늙은 애미 혼자 고생한다고. 와, 멋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딸이 되고 싶어요. 따님이 엄청 능력자신 것 같아요. 아까 목소리도 꼭 선생님 같던데. 맞아,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 근데 자식이라고 그 딸 하나인데 맨날 바빠. 대궐 같은 집을 지어주려면 뭐하나? 지는 바빠서 오지도 못하는데. 에이, 못 오는 따님 마음은 어쩌라고.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아까 저랑 통화하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저도 부모님 집에 자주 못 가서 그 마음 뭔지 알아요. 그래? 하긴 바쁘면 좋은 거지. 우리 딸이 맨날 나더러 서울에 올라와서 살라고. 같이 살자고 하긴 해. 근데 내가 미쳤어? 그 깝깝하고 복잡한 데 가서 어떻게 살아? 내가 다리가 시원치 않아도 여기 논이랑 밭이랑 다 내가 한 거야. 와, 할머니 보기보다 엄청 욕심 많으시구나.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다리가 아프시죠? 따님도 의사신데 쉬엄쉬엄 하세요. 우리 딸이랑 같은 소리 하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내가 어제 고구마를 캐서 말려놨거든. 그것 좀 가져가. 식구들이랑 쪄서 먹어. 정말요? 저 고구마 엄청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저 이왕 주시는 거 많이 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양껏 담아줄게. 아가씨는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좋아. 복 받을 거야. 여기서 기다려. 저는 일부러 할머니 신나시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무려 고구마를 2박스나 받게 됐는데 많이 달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은 몰라서 또다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금이환영하듯 고구마를 들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커피숍으로 갔고 이미 기다리다 지쳐 불만이 가득한 동생 눈치를 보며 그날의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날 할머니께서 주신 고구마는 너무 많아서 저희 부모님이 한 상자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 후로 저는 다시 바쁜 3교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대기업 제조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3교대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에 비해 많아 참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던 어느 날 신호가 바뀌어 움직이는 제 차를 누군가 뒤에서 박는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긴 했지만 목이 심하게 꺾였던 그 아찔함이란 2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TV에서나 봤던 목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다행히 사고를 낸 남자가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이라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보험 처리도 깔끔하게 하기로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저의 병문안까지 왔더라고요. 좀 괜찮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좌우가 헷갈렸어요. 저는 괜찮은데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처리 다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걱정 없이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 운전은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요. 아, 다치신 데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애초에 저는 코피 흘린 거 빼고는 다친 것도 없었잖아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웃음을 참다가 실패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게 말이죠. 사고가 나던 날, 교통사고는 처음이었던 저는 일단 차 밖으로 나갔는데 쌍코피가 나는 남자를 보고 제가 놀라 무슨 큰 사고라도 난 듯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남자가 코피가 난다며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남자가 그런 저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 다친 거 아니고 핸들에 얼굴을 박았어요. 그래서 나는 단순한 코피예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아까부터 목을 잡고 있는데 많이 아프세요? 저 정형외과 의사예요. 두통이나 토할 것 같나요? 네? 의사시라고요? 그게 저 지금 모가지가 너무 아파요. 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죠? 저 아직 제대로 남자도 못 만나봤는데요. 참, 어린애도 아니고 그 순간에도 오지랖을 떨다 망신을 당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취향도 참 독특한지 그런 저를 보고 반했다고 했고 처음엔 저의 생김새를 보고 그런 건가 했던 저는 남자의 고백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선희 씨처럼 재미있고 마음이 선한 사람 처음이에요. 제가 정식으로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실 건가요?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는 건 좀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한데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만남을 시작으로 저는 팔자에도 없는 의사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드디어 제가 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공장에 다니는 저와 유학까지 다녀온 의사의 차이는 저를 마냥 속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는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어쩐지 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0을 넘기고 있었는데 저보다 4살이 많은 남자친구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니 아무리 긍정적인 저라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언니 의사 남친 이상하지 않아? 3년이나 사귀었고 나이도 있으면서 왜 결혼하자는 얘기가 없어? 설마 집에서 반대한대? 몰라. 그리고 그런 거 내 입으로 어떻게 물어보냐? 근데 눈치가 좀 그렇긴 해. 우리 둘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하기사, 그 의사 남친은 몰라도 그 집에선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 의사 남친 좀 실망스럽지 않아? 엄마 아빠도 은근 기다리는 것 같은데 프로포즈를 하던 쫑을 내던 해야지.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설마 그 사람 얘기 집에 했어? 나는 뭐 언니가 의사를 만난다고 하니까 나만 알기 아쉬워서. 야, 넌 나처럼 오지랖도 안 떠는 애가 뭐하러 그런 말을 집에 해. 괜히 실망하면 어떡하려고. 웃겨?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못 봤는데 무슨 실망을 해. 그리고 의사면 다야?
사람 됨됨이가 좋아야지. 언니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 동생인 내가 걱정이라고. 아유, 걱정은 무슨. 그러는 너는 부자 어쩌고 그러면서 왜 여태 아무 소리가 없어? 부자가 되든 부자 남친을 데리고 오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씨, 왜 아픈 사람 아픈 데를 찔러? 그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그거 봐, 쉬운 일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눈에 힘 좀 빼. 그리고 매사 삐딱하게 보는 그 버릇도 고치고. 그렇게 싫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도움 다 받았으면서 우리 네 식구 중에 네가 제일 못난인 거 알지? 언니는 너 지금도 좋아. 돈이 너무 없는 건 힘든 일이지만 우리 가족 요즘 같기만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 난 지금이 딱 좋아.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저도 벌어서 집에 돈을 보태드리고 있어서 그 많던 빚도 거의 청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니 그제야 부모님 얼굴에도 편안함이 묻어나는데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남들은 의사 남친이라 좋겠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그냥 직업이 의사가 아니고 저와 비슷한 형편이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반대를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먼저 그간 소가리를 했는지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이야, 우리 그냥 어디 멀리 도망갈까? 어? 왜? 힘든 일 있어? 그게 나는 진짜 선이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 반대가 심해서. 아, 역시 그랬구나. 미안해. 어떻게든 내가 허락받아서 정식으로 청혼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지. 미안하긴. 선이 너는 진짜 나한테 차고 넘치게 좋은 사람이야. 조건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는 게 정말 실망스러워. 그래서 이번에 집에서 나오려고. 뭐? 이렇게 나오면 다음엔 어떡하려고 그래? 괜히 허락 안 해줘서 나오는 사람 같잖아. 그거 맞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는 거야. 나도 성인이고 내 인생에 내 사람한테 책임질 나이잖아. 선이야, 우리 결혼하자. 참 바라던 프로포즈였는데 저는 차마 받을 수 없었어요. 대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기다릴 수 있다고 남자친구를 안심시켰는데 이미 많이 지친 남자친구는 조금씩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희한한 경험으로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어떻게 아시고 제가 일하는 공장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불쑥 오는 게 예의가 아닌데 상황이 좀 급해서. 나 종호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선희라고 합니다. 우리 애가 그러는데 선희 씨도 알죠? 저희 남편이 선희 씨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거. 네, 알고 있어요. 남편이랑 종호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맨날 부딪히는데 내가 하루도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자식이 종호 하나라 종호한테 거는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저기 죄송한데 헤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죄송합니다. 저는 종호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종호 씨가 의사라 그런 게 아니라 종호 씨라는 사람을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나도 내 자식만 귀하다고 남의 자식 상처 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저기 그러지 마시고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일이 끝나거든요. 저랑 따뜻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선희 씨는 참 듣던 대로 넉살이 좋네요. 불쾌할 수 있는데 그런 나랑 차를 마시자고요? 아니, 이대로 가시면 운전하실 텐데 제가 걱정이 돼서요. 잠도 못 주무신 얼굴 같거든요. 의사인 나보다 더 낫네요. 근데 오늘은 내가 좀 창피해서 그렇고 우리 다음엔 밥 먹어요. 내가 진짜 맛있는 데서 종호랑 밥 사줄게요. 정말요? 저 맛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로 하는 말이라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고, 저는 얼른 메모지에 제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났어요.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때였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엄마. 지금 같이 있는데요. 네? 지금이요? 아니, 이렇게 무작정 집에 오라고 하면 선이가 곤란하죠. 듣기 좋은 말 할 것도 아니시면서. 왜요? 아버지가 이젠 사람 데리고 오래요? 남자친구는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점점 더 흥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는데, 남자친구가 저의 얼굴을 보더니 알겠다고 대신 저에게 함부로 하면 그 길로 집을 나가겠다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싫으면 안 가도 돼. 아니야. 그리고 나 전에 자기 어머니 뵌 적 있어. 좋으신 분이더라. 그리고 나는 솔직히 자기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가. 기대가 크셨다며. 그럼 당연히 실망도 크시겠지. 또 그 소리 한다.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자기는 내가 여태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의사인 나도 돈 받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자기는 자기 돈 써가면서 남을 돕잖아. 에이, 말했잖아. 습관이라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고 믿어서 그래. 그리고 혹시 알아? 내가 지금까지 저금한 복이 이번에 제대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 정말 못 말린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게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감성도 없고 잔정도 없어. 평생을 무뚝뚝하게 산 양반이라고. 내가 전에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랑 아버지가 성격이 똑같다고 하셨거든. 나야말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어쩌면 자기는 이 순간에도 그런 말을 하냐? 나도 알아. 자기 지금 내 기분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잖아. 안 속상해? 속상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전에 내가 속상한 건 자기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말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우리 얼른 가자. 늦으면 좋게 볼 인상도 나빠 보일 거야.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 차를 타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막상 도착하니 커피 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떨렸는데, 이윽고 구면인 남자친구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깎아서 나오셨죠. 그리고 듣고도 믿을 수 없는 호칭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어서 와요. 잘 지냈어요? 초보 운전 아가씨. 네? 저 면허 딴 지 좀 됐는데요. 차에 초보 스티커도 이젠 떼고 없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전에는 긴장돼서 운전 중에 통화도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부장님이 전화하셔도 운전 중이면 운전 중이라고 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혹시 저희 부장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뭐라고요? 선희 씨는 원래 그렇게 웃긴 사람이에요. 여보, 봤죠? 멀리서 염탐 그만하고 나와서 얼른 애들 허락해줘요. 내 말이 맞잖아요. 착한 아가씨라고. 그때였어요. 생긴 것도 꼭 닮은 남자친구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에 주방에서 아이처럼 뻘쭘하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도 당황스러운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윽고 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셨고 저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찍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제 번호를 핸드폰에 찍어보니 이내 초보운전 아가씨 라고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고 저는 사진을 보며 가물가물했던 기억을 더듬고는 저도 모르게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고구마 할머니! 기억나요? 우리 그때 통화도 했는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답례한다고 계좌번호 물어봤더니 초보운전이라고 전화 끊자고 했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고구마 주신 할머니, 따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죠? 내가 아가씨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는데
그게 떠서 얼마나 놀랐다고요. 잘 지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했는데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었네요. 세상에, 꿈꾸는 것 같아요. 뭐야,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초보 운전은 뭐고 고구마 할머니는 뭔데? 엄마가 전에 말했잖아. 네 외할머니가 어떤 마음씨 착한 초보 운전 아가씨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셔서 너 미국 가기 전에 삶아주시기로 한 고구마를 2박스나 줬다고. 그래서 너 그날 입 대빨 나왔잖아. 손주걸 주는 할머니가 어딨냐고. 기억나. 그럼 그때 내 고구마 가로채 간 여자가 선이 너였어? 가로채긴 난 그냥 주셔서 감사히 받아갔는데 많이 달라고 했다며. 할머니가 고구마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2박스를 다 줬다고 했단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그때 그 고구마가 자기한테 갈 고구마인지 알았어? 그냥 주시니까 감사하게 받았지.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상황이 어이없게 재밌긴 했는데 내내 뻘쭘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박장대소를 하며 웃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어머님도 웃기 시작하는데 뭔가 제가 정식으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선희 씨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착하고 성격 좋은 아가씨를 처음 봤다고요. 선희 씨 다시 만나면 정말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얼른 장가가라고 등 떠밀걸 후회했어요. 우리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셨다고요? 다시 뵙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러게요. 당신이 그렇게 칭찬한 아가씨가 손주 며느리가 되는 걸 알았다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마 저 위에서 다 보시겠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내 할머니 생각이 났는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리고 저도 전염이 된 듯 같이 울컥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듣기로 얼굴도 보지 못한 저와 통화를 한 후 어쩌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번호를 저장했다고 하셨어요. 참 신기하고 기막힌 우연이자 인연이었죠. 그 뒤 저희는 언제 그런 반대를 겪었냐는 듯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오죽하면 남편 측근과 제 측근이 속도 위반했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믿기 어렵지만 시댁에 가면 극진한 대접을 받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님이 저만 오면 웃을 일이 많다고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시아버님은 제가 말만 하면 무슨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빵빵 터지십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잔정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애정을 어떻게 쏟아야 하는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댁가족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모두 의사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은 정말 똑소리 나게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었는데 정작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는 오지랖 넓고 솔직한 사람이라 세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기적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도 고구마를 보면 할머님이 생각나요. 초보 운전이라 잔뜩 긴장한 저에게 고맙다고 고구마를 2박스나 주셨던 할머니. 하늘에서 손주 며느리가 된 저를 보고 계시겠죠?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할머님이 저에게 복 받을 거라고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할머니와 제가 인연이 될 운명이라는 걸 아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의 이 기적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일인데 저는 현재 제 동생에게 가장 존경받는 언니로 지내고 있어요. 평생 쓸데없이 오지랖을 떤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제가 떤 오지랖에 인생 역전했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참에 제 동생도 오지랖 좀 떨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만하면 저 좋은 언니 아닌가요? 그리고 끝으로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요즘 들어
웃을 일이 많아서 좋다는 저희 시부모님이 앞으로도 평생 저희 부부와 웃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적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부디 여러분이 만난 기적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고향을 떠나 서울, 그것도 강남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미리부터 고백하자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에 반해 제가 느낀 타향살이는 그다지 편하기만 한 건 아닌데요. 화려하고 편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만큼 감당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나름 유명한 대형 학원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어릴 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을 다니며 등록금 때문에 과외 수업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저의 오랜 직업이 될 줄은 미처 몰랐죠. 그리고 말이 강사지 대형 학원들은 저마다 고충이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급여와 대우 때문에 강사들은 서로 경쟁하듯 치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그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의 한 사람으로 나름 인기 강사로 학원 내에서 수학 부분 탑3에 들어갔는데 돈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 못지않게 벌었지만 사실은 많이 외로웠어요.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일상 패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늦은 오후 수업을 시작해 모든 수업이 끝나면 거의 하루가 다 갔어요. 게다가 주말이면 특강도 있고 집에 돌아가서도 수업 준비를 해야 했기에 거의 사생활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을 하면서 연락이 끊겼고 변변한 연애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내 연애를 꿈꾸기엔 서로가 경쟁 상대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던 중 새로 들어온 영어 선생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보다 3살이 어린 남자 강사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수강률도 높고 연봉도 높아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저기 강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나시고 여기 앞에서 저랑 시원한 맥주 어떠세요? 맥주요? 왜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민망한데 제가 강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하도 입으로 떠들었더니 맥주도 마시고 싶고. 혹시 싫으세요? 싫진 않은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그런데 막상 들으니 저도 맥주가 마시고 싶네요. 이왕 마시는 거 우리 치맥할까요? 저희 둘은 그렇게 치맥을 하면서 친해졌어요. 사실 수업이 끝나면 굉장히 허기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수업이 끝나고 그 사람과 가벼운 야식을 먹곤 했는데 그게 저희 둘을 이어졌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학원 강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어차피 같은 과목도 아니라서 나름 갖고 있던 노하우를 알려줬는데요. 그렇게 저의 노하우를 들은 남자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업 준비는 물론이고 학생들 피드백도 열심히 하다 보니 초짜 신임 강사에서 1년 만에 영어 부분 탑3에 들어갔죠. 그 때문에 수입이 몇 배가 오른 남자친구는 저에게 고마워했고 그렇게 3년여를 만난 끝에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이미 남자친구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성화하셨어요. 그때는 어차피 할 결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았죠. 저의 벌이가 당신 아들보다 훨씬 좋았기에 혹여라도 더 만나다 깨지기라도 할까 조바심을 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쓰인 저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없었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같이 사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모른 채 마냥 사랑했고 행복했죠.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학원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어느새 수학은 제 수업을, 영어는 남편 걸 들으면 된다는 듯 몰렸고, 사내 연애부터 신혼생활에 들어간 저희 부부에게 이것저것 짓궂은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쌤, 수학쌤은 집에선 어때요? 아침에 얼굴 부어요? 둘이 맨날 뽀뽀해요? 질문이 많네. 수학쌤은 집에선 더 예쁘고 아침에 얼굴이 동그랗게 붓는데 엄청 귀여워. 그리고 뽀뽀는 비밀이야. 니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그때 알려줄게. 에이, 치사해. 수학쌤은 영어쌤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둘이 집에서 짰죠? 어떻게 알았지? 자, 문제집 펴. 그리고 그때는 신혼이라 뭐든 다 좋았을 때였는데 남편은 저보다 어렸지만 자상한 면이 많았고 강사 선배인 저를 최고라며 존중해준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그동안 주위 남자들 중 제가 교사도 아닌 학원 강사라면서 깔보는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요. 그에 반면 같은 일을 하는 남편은 언제나 저를 역시 우리 학원 원탑 이라며 치켜 세워줬는데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대로라면 우리 결혼 생활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보통 사람들과 다른 패턴이지만 우리 부부는 함께 브런치도 먹으러 갈 수 있고 늦은 시간이지만 퇴근하는 시간이 같으니 심야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왜 진작에 같은 강사와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좋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겐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단점이라고 말하긴 좀 그랬지만 수학선생인 저보다 계산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처음 치맥을 했을 때도 계산을 딱 반반씩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기 이번엔 그냥 제가 낼게요. 치맥하자고 했던 사람도 나고 이 나이 먹고 3만 원 나왔다고 반반씩 하는 것도 웃기니까. 에이, 뭐가 웃겨요. 확실하고 좋죠. 계산하기도 딱 좋네요. 각자 15,000원만 내면 되잖아요. 제가 낼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제가 낼게요. 저 현금 있습니다. 그럼 제가 15,000원 드릴 테니 강 선생님이 카드 결제하세요. 그럼 됐죠? 뭐가 됐다는 건지 처음엔 남자가 참 쪼잔하고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깟게 얼마나 한다고 저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 이어진 데이트에서 계산을 반반씩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의외로 편한 구석이 많았어요. 부담은 둘째치고 누가 더 많이 뭘 했니, 안 했니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니 속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도 모든 결혼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 둘은 싸울 일도 없었어요. 여자 쪽에서 내야 하는 예단비도 저와 남편이 반반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죠. 아, 남편이 현명하구나.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 공평하게 반반씩 나눌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생활비나 신혼집 대출금 같은 건 딱 반반씩 할 수 있지만 집안일 같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우리 생활에 많잖아요. 그리고 독신 생활을 오래 했던 제 입장에선 제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남편보다 더 많았는데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 청소는 물론이고 식사 준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집안일을 제가 자처해서 했어요. 타인도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좋아서 한 거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라는 걸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죠. 그때 제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거든요.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제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행히 초기라 전이도 없고 항암 치료도 할 필요 없이 암만 제거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것도 아닌 자궁에 암이 생긴 거라 아이가 없던 저희 부부에겐 마냥 다행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제 자궁은 암세포에 점령당했고 그대로 두면
치료가 더 힘들어질 텐데. 더는 고민할 필요 없이 저는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때 가까이 살던 친정엄마가 제 보호자로 항상 병실에 함께 하셨는데 아픈 딸이 무슨 죄인지 엄마는 늘 남편에게 또 시부모님에게 죄송해 하셨어요. 김서방, 속상하지? 하필이면 자궁이라 아직 애기도 없는데 일을 어째? 사돈분들 상심이 크지? 내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자궁암이라고 해도 애는 가질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 장모님,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암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힌 분들 아니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고맙지. 앞으로 내가 김서방한테 잘할게. 고맙네 우리 사위. 친정엄마들은 모두 다 그런가요? 몸 관리 못해서 암에 걸린 건 제 잘못인데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내가 미안하지. 왜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 고생만 시켰잖아. 네 아빠 그렇게 보내고 빚 갚는다고 너한테 좋은 음식도 제대로 못 해줬고. 이게 다 부족한 엄마 탓이지. 사돈분들에게 죄송해서 어쩌냐? 손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치료받는 동안은 아무래도 아이는 못 갖겠지? 몰라.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나 짜증나. 나 그렇게 빨리 아이 갖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엄마 원망한 적도 없어. 오히려 혼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잘 키워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죄송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나야. 무슨 소리야. 네가 나지. 네가 구박받고 혼나는 건 내가 구박받고 혼나는 거야. 불쌍한 내 새끼.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고. 우리 이 여사님 또 시작이네. 오늘은 집에 가. 나도 혼자 병실에서 편하게 있자. 솔직히 엄마 옆에 있으면 불편해. 김서방도 엄마 계시면 편하게 못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가서 편하게 푹 쉬어. 저는 그렇게 엄마를 반강제적으로 집에 보냈어요.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걱정만 하는 엄마를 보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끝나도 저에게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다며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적당히와 대충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10년 넘게 다른 강사한테 밀리지 않으려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대충 적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1년 정도 회복기를 가질 겸 휴직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남편에게 저희 생각을 전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그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참에 쉬겠다는 거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한 달도 아니고 1년은 좀 길잖아. 길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정도는 쉬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아? 우리 같은 직업이 1년 쉬는 건 타격이 크니까 하는 말이지. 그러다 자기 경력에 문제 생기면 그땐 어떡하려고 그래. 자기는 1년 생각하지만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수가 있다고. 왜 이래? 나보다 이쪽 생활 오래 했으면서. 자기도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지금 대출금이란 생활비 반반씩 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 매달 장모님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그건 다 어떡해? 내가 전부 부담해? 에이, 그건 아니다. 남편은 능청맞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서운했어요. 아니, 실망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남편은 결국 저보다는 제가 벌이가 없어 자기 혼자 모든 대출금과 생활비를 부담하게 될까봐 저의 휴직을 반대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제가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이기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운한 김에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뭔 줄 알아? 아플 때 서러움 당하는 거야. 자기는 내 건강보다
지금 돈 걱정이 먼저잖아. 걱정 마. 나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고 휴직해도 똑같이 반반씩 낼 테니까. 그리고 절대 자기한테 우리 엄마 돈 주라고 안 해. 에이, 오해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서운하게 들렸다면 미안하지만 자기도 내 성격 알잖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계산은 정확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고. 뭐 자기가 벌어놓은 게 있어서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하면 자기 뜻 존중할게. 알겠어. 역시 우리 자기 능력 짱! 남편은 휴직을 해도 다른 때처럼 제가 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니 금세 얼굴이 밝아져 저에게 엄지손가락까지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남편 엄지손가락도 꺾어버리고 싶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의 위기는 시작됐어요. 저는 학원 원장님과 상의한 끝에 1년 휴직을 하기로 했고 오히려 남인 원장님은 건강 잘 챙기라며 특별 보너스까지 주셨는데 남보다 못한 남편과 매일 얼굴을 본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건 정말 치사한 말이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태어날 때도 남편은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파서 나간 돈이니 남편 입장에선 제가 알아서 부담하고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듯 보였거든요. 제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저는 예전과 똑같이 남편을 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됐는지 예전과 똑같이 저를 대했는데 달라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셨죠. 경훈이한테 들었다. 휴직했다며? 얼마를 벌어놓고 휴직을 하는지 내 알 수 없다만 전에는 네가 일을 했고 지금은 아니니 이제 다른 주부들처럼 똑같이 생활해라. 곧 있으면 제사도 있고 김장도 해야 하는 거 알지? 너 하루 전날 넘어와서 일하고 1년 동안은 출근할 일도 없으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들 아침이랑 점심은 제대로 먹여서 보내. 밖에 나가 고생하는 남편 챙겨야지. 어머니, 제가 다 싫다는 건 아닌데요. 저 건강 회복하려고 휴직한 거예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1년 쉬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너 쉬려고 한 휴직이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지만 작정하시고 부려먹으시면 제가 휴직 하나 마나인 것 같아서요. 뭐? 작정을 해?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나 작정했다. 너 노는 꼴 보기 싫어서 작정했다. 그러니까 싫으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 그러면 되잖니. 남편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돈돈거리는 건 어쩌면 그런 집에 태어나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 같았어요. 그리고 어이없고 황당한 시어머니의 말과 태도에 저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전화며 문자며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한동안은 제 핸드폰인데도 제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와 문자가 쉴 새 없이 왔거든요. 하지만 고작 그런 일에 시작할 시집살이였다면 시어머니 말대로 저는 휴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받아들일 동안 나쁜 며느리를 자처했고 남편과 함께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아니면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반반 좋아하는 남편도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엄마 왜 그러지? 나는 있잖아. 효도도 각자 그 자식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 우린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나는 솔직히 장모님 어색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장모님은 자기가,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나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해주면 되고. 참, 저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 오히려 대리효도 강요하는 남편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계신 친정엄마에게 아들 같은 사이가 되어준다면 더없이 고맙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차라리 저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각자 셀프 효도하는 게 부부간에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 점은 남편과 뜻이 맞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와 계속 갈등이 있었고 모처럼 남편과 시댁을 방문하면 무슨 오기인지
어떻게든 저 혼자에게만 일을 시키려 악착같이 굴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그럴수록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가고 싶지 않으면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참 멍청하게 남편과 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냈어요. 남편은 딱 돈하고 관련된 일만 없으면 저랑 부딪힐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돈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는 또다시 위기를 맞았어요. 제가 일을 쉬고 6개월이 넘어가자 저는 점점 돈에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저에게 쓰는 돈이 거의 없었는데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무리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남편과 200만 원씩 대출금을 갖고 있고 친정엄마에게도 생활비로 1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생활비로도 200만 원씩 내놓다 보니 월 550만 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있어야 했거든요. 결국 저는 평생 돈 빌려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돈까지 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결국 엄마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드리게 됐어요. 영주야, 너 힘들면 이제부터 돈 안 보내도 돼. 그동안 네가 보내준 거에서 많이 남아있고 엄마가 조금씩 소일거리하면 그럭저럭 생활은 되니까. 너 힘들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아니야, 당분간만이야. 금방 복직하니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할게. 괜히 엄마 걱정시켜서 미안해. 미안할 일도 많다. 몸은 잘 쉬고 있는 거지? 먹는 것도 신경 많이 써야 하는데. 잘하고 있어. 엄마가 보내준 반찬들도 있고 걱정하지 마. 저희 엄마는 허리와 다리가 좋지 않아서 일도 하지 못하고 남들 다 받는 연금도 없으셔서 제가 드리는 돈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가외 전단을 붙이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비아냥거렸어요. 그러게 큰소리 치더니 이게 뭐냐? 난 집에 낯선 애들 오는 거 딱 질색인데. 이 집 당신이랑 나랑 공동명의인 거 알지? 그럼 이 집의 반은 내 지분인데 이건 반칙이잖아.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왜 과외까지 하는데요. 그 잘난 대출금이랑 생활비 때문인데 그래도 제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점점 불만이 늘어갔고 허구한 날 반반 타령을 하더군요. 아, 이번 연휴에 해외여행 가면 좋은데 안 되겠지? 자기 여행 갈 돈 없잖아. 그러게 내 말 듣고 계속 이랬으면 좀 좋아? 괜히 수술했다고 몸살이니까 돈 없어서 쪼들리고 그게 뭐냐? 그리고 자기 요즘 매일매일 빨래 안 하더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세탁기 돌리는 게 힘들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이건 아니잖아.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겨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갔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 집에서 부부로 살면서 지는 그렇게 반반 타령을 하면서도 집안일은 당연하게 저에게 다 하라는 듯 말하는데 전에는 좋아서 했다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분명 자기 눈에도 제가 돈에 쏘들려서 힘들어한다는 게 보일 텐데 지는 명품 옷에 명품 시계에 혼자 신이 잔뜩 나 있었고 한 번은 정말 자존심 상해 말하기 싫었지만 대출금을 한 번만 대신 내달라는 저희 부탁에 남편은 펄펄 뛰었어요. 뭐라고? 지금 나더러 대출금을 혼자 내라고? 혼자 다 내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고. 과외비 들어오면 딱 맞춰서 입금할게. 그렇다고 대출금을 밀릴 순 없잖아. 그러게 딱딱 맞춰서 했어야지. 여태 뭐 했어? 자기 설마 우리 공동생활비에도 손대는 거 아니지? 뭐라고? 계좌 조회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걸 여태 안 봤을 자기가 아닐 텐데? 그야 그렇지만 난 또 현금으로 찾아서 썼나 했지. 가계부 보여줘?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생활비 전부 내놓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을 모두 왜 내가 다 해야 돼? 그렇게 반반 좋아하면서 왜 집안일은 반반이 아닌 거냐고. 그야 계속 이렇게 했잖아. 학원 나갈 때도 자기가 했는데 이젠 집에서 놀면 더 쉽지 않아?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놀아? 당신이 그렇게 반반 좋아하니까 앞으로 나는 뭐든 딱 반반 할 거야. 그리고 대출금 내기 싫으면 관둬. 난 돈 되는 대로 입금할 거고 한 번 밀린다고 은행에서 집 빼라고 하진 않겠지. 아니,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당신 힘들면 장모님한테 말해서 지금 사시는 집 팔라고 하고 원룸이나 어디 싼 데로 옮기시게 하면 되잖아. 그럼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라고 하고 매달 드리는 돈 안 드리면 좀 낫지 않아? 그럼 이렇게 돈 부족할 일은 없을 테고. 막말로 장모님 생활비가 급해, 우리 대출금이 급해. 말을 말자. 우리 엄마 사는 그 집 20년도 넘은 작은 빌라야. 팔아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나 돈 없다고 엄마를 원룸에 살라고 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혼자 사시는데 원룸이면 청소하기도 편하고 좋지 뭐. 다 분수에 맞게 사는 거 아니야? 당신 수학선생이잖아. 정말 뚫린 입이라고. 저는 남편의 나불거리는 입을 더는 참고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에 휘파람까지 불며 출근을 했어요. 그 뒤 저는 유치하지만 반반 좋아하는 남편 보라는 듯이 빨래는 제 것만 하고 밥도 제 몫만 했어요. 물론 남편이 보낸 생활비는 쓰지 않았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치사하다며 자기 몫의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된 거 몸이고 뭐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은 맡은 아이들 성적 관리에 열을 올렸고 그의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포기했다는 아이들 수학 성적이 상위권으로 뛰자 아파트는 물론이고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쉬는 날 없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엔 한 달 정산을 해보니 학원에서 벌었던 수입과 거의 비슷하게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수입이 늘자 참 사람이 가증스럽게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저에게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고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더 밥맛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사정도 모르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돈으로 놀면서 편하게 사는 줄 알고 연락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는데 제가 과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신경을 못 쓰니 자기를 무시했다며 소리소리를 질렀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저는 학부모에게 저의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 세상에, 선생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 남편 능력 있고 멋있다고 부러워했는데. 걱정하지 마요. 다른 엄마들한텐 저희가 대충 필요한 부분만 전달할게요. 선생님은 그저 우리 애들 수업에만 신경 써주세요. 이번에 우리 애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학이 재밌다고 하는데 저랑 남편이 같이 맥주 마시다가 얼굴에 서로 뿜었잖아요. 선생님, 복직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애들 봐주면 안 될까요? 과외비 올려드릴게요. 네? 아이가 없던 저는 사실 극성 학부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때는 그게 참 고마웠는데요. 그 고마움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어요. 선생님, 우리 도련님이 사실은 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학 선생님 자리가 비게 돼서 곤란하다고 하길래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성적이 너무 올라서 제가 좀 오바를 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도련님이 선생님 한번 뵙고 싶다고 하는데 어려우실까요? 제가 잘은 못 들었는데 아마 지금 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우가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야 너무 감사한 말이긴 한데 어차피 과외는 금방 그만두실 거잖아요. 그럼 남편분하고 같은 학원에 복직하실 텐데 그럴 바에는 서울 강남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물론 부부가 떨어져 지내긴 해야겠지만요. 저는 솔직히 그 제안이 너무 끌렸어요. 대우가 더 좋을 거라는 말도 그렇고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그 상황이 제 구미를 당겼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는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미 제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의 제안으로 저는 강남의 모 학원에 면접을 봤어요. 그동안 아이들 가르친 커리큘럼이랑
아이들 성적 관리했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보여줬고,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는 학원 시스템상 모의 수업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당장 와달라는 러브콜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기뻤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뭐? 강남? 와, 대박. 정말이야? 혹시 영어 선생은 안 필요하대? 그런 얘기는 없던데. 그래서 말인데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오래 쉬기도 했고. 떨어져 지내는 게 좀 그렇지만 가고 싶어. 당근 가야지. 알았어. 그렇게 해. 근데 자기 집에선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지? 우리 각자 집에는 셀프로 하는 거잖아.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동안은 대출금은 반반씩 해도 생활비는 반반씩 하지 말자. 막말로 내가 여기서 얼마나 생활한다고. 대신 집에 올 때는 내가 알아서 내 돈 쓸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어요. 말이 주말부부지 주말에 특강이 많이 잡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까 말까 했었는데 원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랑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니까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 그동안 내가 자기한테 너무 못한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술 마셨어? 아니, 혼자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 자기는 몸도 아팠는데 내가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한테 말도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솔직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떨어져 지내서 좋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옆에 없어서 오히려 애틋함이 깊어졌는지 밤이면 그렇게 보고 싶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절대 움직일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도 끝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남녀 사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연애했을 때 생각도 나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니 제가 언제 이혼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주는 제가 꼭 부산집에 내려가겠다고 약속한 주였는데 원래 그런 취향의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보고 싶다는 남편을 위해 저도 서프라이즈라는 걸 해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곧장 하루 전 남편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어떡하지? 나 내일 집에 못 갈 것 같아. 급하게 특강에 잡혔어. 원래 내 순서가 아닌데 집에 일이 생기셨다고 부탁을 하시네. 그래? 나는 내일이면 당신 온다는 생각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는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수업 끝나자마자 갈게. 자지 말고 기다려. 알겠지? 지금 생각해도 참 유치하네요. 저는 강남 학원으로 옮긴 뒤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몸값도 전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었고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워낙에 돈에 쪼들렸던 경험이 있던 터라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한번 크게 아팠던 몸이라 그런지 쉴 새 없이 일을 하면 곧 몸이 안 좋아지곤 했어요. 하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 친정엄마 호강시켜 드릴 생각에 저절로 힘이 났죠. 무튼 그날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 부산 집으로 향했어요. 못 온다고 했던 제가 짠 하고 나타나면 남편이 얼마나 놀라고 좋아할까 생각하며 KTX에서 내려 한아름 장을 봐서 집으로 향하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 기분이 싸하더군요. 제 것이 아닌 여자의 구두가 현관에 있었던 게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나체인 여자가 신이 나서 오빠 왔어? 하고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그더군요. 처음엔 당황해서인지 잠깐 멍했어요. 그러다 정신이 돌아왔고 곧 또다시 정신이 나가버렸죠. 그리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으니 역시나 문은 잠겨 있었어요. 좋게 말할 때 이 문 열어라! 당장 열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성을 잃은 저는
곧장 현관 신발장 문을 열고 망치를 꺼내 안방 문고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몇 번 치지도 않았는데 문고리가 나가 떨어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붙박이장에 숨어있는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하는 어리디 어린 여자를 볼 수 있었네요. 오빠, 빨리 와. 지금 여기. 저는 그 여자한테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전화로 욕을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 도망갈 것 같아서 참고 전화를 끊었죠. 그랬더니 아직까지 벌벌 떨던 그 여자는 이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생각했는지 붙박이장에서 나오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향해 피식 웃었어요. 그제야 알 수 있었네요. 얼굴이 눈에 익다고 생각했는데 전에 남편과 같이 일했던 직원의 진학상담하는 직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휴학 중이라 아직 졸업도 못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찼어요. 그래놓고 저에게 맨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조잘거렸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과 놀아난 그 여자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지도 질 수 없는지 제 머리채를 잡았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입은 살아있는지 악을 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 알아? 우리 오빠가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했어. 당신같이 나이 많고 무서운 여자 소름 끼친다고. 내 앞에서 당신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내가 옆에 있어서 숨 쉬는 것 같고 여자랑 사는 것 같다고 좋다고 했다고. 아, 나 이 집에 산지 좀 됐어. 당신이 집에 온다고 하는 날엔 친구 집이나 호텔에 갔고 평소엔 여기서 살아. 몰랐지? 아, 그래? 내가 여기 집 대출금 반이나 내는데 넌 여기 얼마 내니? 그리고 지금부터 녹음할 테니 아까 했던 말 다시 해줄래?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 그 여자는 생긴 건 예쁘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머리는 나쁜 게 분명했어요. 제가 녹음할 테니 다시 말하라고 하자. 친절하게 지가 여기서 내내 지내는 것부터 남편이 저랑 이혼할 거라고 했다는 것까지 다시 친절하게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곧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무슨 기분을 제대로 내고 싶었는지 케이크에 꽃다발, 거기에 와인까지 사들고 온 남편은 저를 보고 그대로 얼어버리더군요. 오빠, 이 여자 진짜 웃겨.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오빠가 좋아할 줄 알았나 봐. 오히려 그 반대인데. 그치? 그래서 내가 그냥 확 다 말했어. 뭘? 뭐긴.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오빠가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내가 다 말했지. 너 미쳤냐? 좀 데리고 놀아주니까 네가 지금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오빠, 봤니? 네가 그렇게 믿는 오빠가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더 말해줘. 너 저 남자랑 살려면 대출금 생활비 다 반반씩 내야 해. 너 그럴 돈은 있니? 고맙다. 저런 쓰레기랑 더는 살지 않게 해줘서. 네가 녹음해준 거 있어서 난 이젠 정말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녹음이라니. 너 도대체 나 없을 때 우리 와이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 나는... 뭘 그렇게 화를 내? 좋아 죽는 사이 아니었니?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 이혼 빨리 하라고 녹음해줬어. 내가 지금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가회할 때 너 뭐라고 했니? 이 집의 반은 네 지분이라며. 근데 넌 내 지분이 있는 이 집에서 젊은 년이랑 놀아놨니?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자기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내가 보고 싶어서 바람을 폈다고? 무슨 그런 개소리가 다 있어. 아, 됐고 니들 소원대로 이혼해. 안 돼. 난 죽어도 자기랑 이혼 못해.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랑 헤어지고 나랑 살고 싶다며. 넌 입 닥쳐. 너 저 여자가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알아? 나도 그 돈이 얼만지 몰라. 그런 황금알을 낳는 여자랑 어떤 미친놈이 이혼을 하냐?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때 그냥 한번 놀고 버릴걸. 뭐라고?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잘들 논다. 그만해. 어차피 다 끝났어. 그리고 애정 싸움은 이따 해. 난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 소송할 거니까.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요즘 좋았잖아. 그러지 말고
이제부턴 내가 자기가 시키는 거면 뭐든지 할게. 한 번만 봐줘. 응? 나도 자기 바람 피면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만 마. 응? 뭐? 그것도 반반에 해당되는 거야? 너 한 번, 나 한 번? 됐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어차피 끝이니까. 저는 더는 상종할 필요가 없어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어차피 합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으니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요. 남편은 하루가 멀게 저를 찾아와 빌었고 그러는 통에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남편은 학원에서 잘리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 끈질기게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그런 남편을 떼놓느라 이사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어요. 부산 아파트야 어차피 공동명의지만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과 제가 휴직을 하면서도 대출금을 똑같이 반을 갖고 집안일을 전담으로 한 일 등이 참작이 되어 저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핸드폰에 녹음된 그 여자의 목소리에 따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저의 이 일이 아파트에 소문이 났는지 제가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이런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정말 치사한 거 아니에요?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참아요. 명예훼손으로 당신 고소할 거야. 뭐? 명예훼손? 남의 남편이랑 바람핀 주제에 무슨 명예가 있어. 그리고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을 갔지? 내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했다고 그게 명예훼손 이유가 될 것 같아? 왜 이래?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당신이 우리 학교에 나 불륜녀라고 전단지 뿌렸잖아. 당신 딱 기다려. 내가 당장 고소할 거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 전단지라는 게 너무 궁금했는데요. 얼마 뒤 여느 때처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원장님이 호출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형수님이 오바를 하신 것 같아요. 오바라뇨? 강 선생님 사생활이라 저는 터치하지 않으려 했는데 저희 형수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당신 사는 아파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뿌리고 그 여자가 다니는 대학교에도 뿌린 모양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했구나. 안 그래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 여자가 저한테 명예훼손을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 그랬군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저희 집안 문제니까 제 손에서 해결할 거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힘드실 텐데. 제가요? 아니에요.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형수님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무진장 고마워한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에게 고마웠어요. 어쩌면 그분은 저를 2번이나 살려준 은인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렇게 강남에서 고액을 받고 강의할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차마 하지 못할 그런 응징까지 해주시다니 솔직히 찾아가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뒤 저는 부산의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어차피 전 남편도 더는 창피해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고 그 집을 처분해 남편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떼어주고 친정엄마를 서울로 모셨죠. 저도 내내 혼자 지내다가 친정엄마와 함께 살 생각을 하니 기분이 막 설렜어요. 그리고 서울 올라오셨던 처음엔 서울은 복잡하고 모든 게 어렵다던 친정엄마는 저희 성어에 꽃꽂이 수업도 다니시고 서야학원과 노래교실을 다니시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셨는데요. 지금은 저보다 서울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부산에서는 일만 하시고 없는 살림 아낀다고 몸 아픈 핑계로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으셨는데 서울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니 금세 얼굴에 표가 나더라고요. 어찌나 보람있고 감사한지 저는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요, 요즘은 저희 엄마의 권유로 제가 번 돈으로 옷도 사고 백도 사고 가고 싶은 곳도 가면서 저에게 돈을 좀 쓰고 있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버는구나 싶은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전에는 그냥 돈을 버는 게 안심되고 좋았는데 이제야 이 재미를 알게 되다니 조금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람에겐 다 때가 있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행복이 감사하고 뿌듯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결혼에는 본의 아니게 실패했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언젠가 진짜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너무나 성급한 바람이지만 언젠가 그날이 저에게도 오길 고대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